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동철 의원님이 제기해 주신 국방 문민화 문제가 매우 흥미로운 과제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전문가 집단이 정책을 직접 수립하지 않습니다. 교사가 교육정책 수립하는 거 아닙니다. 검사가 사법정책 수립하는 거 아닙니다. 의사가 보건정책 수립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전문 관료가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인이 국방정책을 또 군 출신이 국방정책을 직접 수립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존경하는 김동철 의원님 말씀대로 전문 경영인 맥나마라 장관 같은 어떤 그 문민화 시대가 이제는 한국에서도 열려야 된다는 게 저의 신조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그 절충교역으로 미국에서 무기를 도입할 때 받아놓고 쌓아놓고 지금 쓰지도 않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서랍 속에 들어가 있는 기술이 지금 1조 원어치가 넘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까 그 정진석 그 새누리당 원내대표께서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에로 또는 뭐 아이언돔 이런 거 수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미국 무기 사냐? 그런데 이스라엘이 국방비가 우리 7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무기는 그렇게 못 팔고 있어요. 스웨덴에 가면은 명품 무기가 수두룩합니다. 스웨덴 국방비 우리 6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우리 6배의 무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군이 오랫동안 자기들의 폐쇄적 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그 국력을 또 나름대로는 소진시켜온 측면도 이건 문민화가 안 된 데서 저는 기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전문 관료가 이제는 국방을 하고 합리적으로 통제하는 국방부가 돼야 됩니다. 지금 국방부를 보면은 군을 대표해서 국민을 통제하는 조직 같아요. 그러나 원래 국방부는 국민을 대리해서 군을 통제하는 조직입니다. 이게 국방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우리의 어떤 그 문민화 정책은 이건 국가가 선진화되는 길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급선무고 이게 바로 안보에서의 민주화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우리 김학용 의원님께서 그 군 의료 체계에 많은 의문을 제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우리 군에도 트라우마 센터가 설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1,600명이 의병 전역을 하고 있고 100여 명이 사망자로 죽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많은 정신적인 문제로 나오는 그 장병들의 부모들까지 피해가 아주 막심하죠. 예를 들면 25사대 화학부대의 이모 이병의 경우에는 정신과 문제로 의병 전역을 해가지고 본인 트라우마 치료비로 3천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900만 원, 총 3,900만 원을 썼고 큰형은 박사학위를 포기했습니다. 17사단의 허모일병, 병원비, 변호사 수임 비용으로 총 내역이 1억 원 이상입니다. 논산훈련소의 노우빈 이병, 의료사고로 결국은 사망에 이르렀는데 유가족 트라우마 치료비, 상담비, 치료비, 수술비로 4천만 원 썼습니다. 우리는 군에서 누군가가 큰 상처를 입고 나왔을 때 장기적으로 돌봐주는 기관이 군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례를 한번 보면 우리나라 법무부에는 스마일 센터라는 게 있어가지고 민간 형사 사건의 피해자들을 국가가 나서서 치유해 줍니다. 여기에 매년 800여 명이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무료로. 또 임시 거처까지 제공해 줍니다. 여성가족부에는 해바라기 센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폭행 피해자들을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전국에 36개소의 치유센터를 마련해주고 여기에 이용자가 2만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피해자가 나오는 데는 다름 아니라 군대입니다. 그런데 왜 군대만 이런 게 없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링스 헬기로 그 3명, 저도 그 장례식, 조문을 갔습니다만 그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나중에 내가 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때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되냐고 묻습니다. 제가 장관님께 여쭙니다. 우리 육해 공군 중에 이 유족들을 위한 지원 제도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대보세요. 딱 하나라도 있으면. 장례 뭐 배상 절차 말고 이렇게 치유라든가 생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각군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 장기적으로 뭐 그 유족들을 지원하는 그런 기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사건 사고 날 때 후속 조치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예. 이거는 군의 원죄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격과 생명의 가치를 스스로 폄하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사사건, 성폭행 피해범도
국가가 나서서 치유해지는 제도가 다 있는데 왜 정작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상해를 입은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느냐는 것이죠. 이건 유족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고 자기 사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딱 1분만 하고 진짜 마치겠습니다. 예, 1분.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 군에 있어서 어떤 생명 가치, 우리 일선의 전투원들에 대한 생명 가치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일반 국민이 다 누리고 있는 혜택을 우리 군은 아직까지도 눈을 뜨지 못하고 변변한 제도조차 하나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카이다에서 지금 장병 행동과학연구소 설립을 검토하고 있죠. 예. 예, 이 연구소가 곧 설립될 것 같은데 저는 이걸 중지하고 심리와 행동과학을 연구하면 그걸 치유로 연결해가지고 상해를 입은 본인과 그 가족까지 국가가 지속적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법무부의 스마일 센터, 여성가족부의 해바라기 센터 같은 제도를 국방부도 도입하자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이런 차원에서 일이 시작돼야지 이 연구소 하나만 만드는 것 갖고는 실효가 없다. 그리고 법무병과 보십시오. 법무관 600명이 있습니다. 우리 군 범죄에 대한 백서 하나 발간 안 합니다. 그래서 지휘관들한테 예방적인 조치를 하는데 이 600명이 하는 일이 없어요. 백서 하나 발간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이 안 돼 있는 우리 장병들의 안전과 복지, 이후의 치유까지도 이렇게 바라보는 새로운 좀 야심찬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반드시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군의 도리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제가 남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할 테니까 장관님께서도 좀 진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 의원님 이 트라우마 센터와 관련한 이런 여러 가지 말씀 참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국방부의 소위 문민 기반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그 기본 취지는 저 다 10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저만큼 국방부에서 연관장교부터 오래 근무하면서 하고 장관하는 사람이 아마 역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소위 우리 이 국방 관료들이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미국처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인가 하는 그런 점들이 좀 고려돼야 될 것이고요. 그 말씀 중에 이 ADD에 쌓아놓고 있는 기술이 1조 원 된다. 그건 저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저도 한번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잘 모르는 반응을 많이 보기 싫은데요. 네. 아까 그 육군의 뭐 구성 비율, 방위력 개선 비율이라고 사실 이런 건 국방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단골 자료 요구 메뉴거든요. 신부대에서도 많이 문제가 됐어요. 그건 아마 확인해 보시면 제 말이 과히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예,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볼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의 특성이 있어서 뭐 장관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는 저는 뭐 군 출신이 장관 해야 된다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 정부나 그 대통령께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시키면 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다만 지금 말씀 중에 군을 대표해서 국민을 국방부가 통제한다는 표현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국민을 통제한 적도 한 번도 없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예. 네. 김종대 의원님, 그 유족과 관련해서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부도 좀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존경하는 김병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그 인구 절벽이 도래하고 그러면은 그 군병력 확보에도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병제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될수록 예비군의 역할이 아무래도 중요해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다면 전쟁이 일어나면 어쨌건 엄청난 수의 예비군들이 축차적으로 투입돼야 되는데 이럴 때를 대비해서 예비군이 사용해야 할 무기, 물품 등의 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그 소요에 비해서 예비군이 사용하는 무기 체계나 장비의 수준이 현역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죠? 안타깝게도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면 예비군의 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무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곤란을 겪을 것 같아서 참 우려가 됩니다. 조금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무엇보다도 장비가 너무 노후화돼 있다. 뭐 이런 거는 뭐 당연한 거고 통신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던데 이래서야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통신 체계가 전쟁이라면 가장 먼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안보나 이런 데서 제가 배운 거로는 전쟁이 일어나면 통신 체계가 제일 기본적으로 작동이 돼야 되는데 통신 체계가 상당히 노화가 돼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예비군은 기본적으로 현역에서 쓰고 있던 장비가 이제 소위 최신화돼서 되면 그것이 예비군에게 들어가는 체제이기 때문에 구형 통신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다른 국민안전처나 행자부 이런 데하고 협조를 해서 이 그런 부처에서 하는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예비군들의 그런 통신 체계도 좀 보강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보니까 카빈 소총에서 다행히 그 M16으로 소총은 이렇게 좀 이렇게 교체가 되는 것 같던데 예비군 치장용 물자를 보니까 전쟁을 대비해서 절대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전시를 대비해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치장용 물품이 제가 찾아보니까 18가지인데 맞나요? 뭐 저 의원님께서 다 이렇게 확인을 하셨으면 네. 맞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 군의 장비 관리 규정을 보니까 예비군용 치장용 물자 확보의 우선순위를 방탄 헬멧, 판초 우위, 모포에다 두고 있는데 그렇죠? 뭐 그렇게 두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아쉽게도 18가지 물품 중에서 물론 이 18가지 물품이 전시 대비해서 100% 지금 좀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른 물자는 그래도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정작 우선 확보해야 될 물자는 목포는 62.3%, 판초 우위는 64.6%, 방탄 헬멧은 80% 정도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와 같이 그 휴전 국가로 전쟁을 항시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 나라에서 물자가 이렇게 소홀하고 부족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그래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이제 동원전력 사령부를 만들어서 동원전력 사령부가 동원 부대를 직접 관장하고 그러한 물자와 장비를 관리하고 그런 수준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한 가지만 더 그 말씀을 드리면 올해 이제 그 M6 교체되기 시작해가지고 올해 완료될 예정이죠. 네, 지금 칼빈이 아주 일부 그죠?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런데 보통 총을 보니까 다른 부대로 보내려면 창원에 있는 종합정비창에서 총을 정비하여 보내거나 총을 받는 인수부대에서 알아서 정비 후에 진공포장까지 완료해서 보관하죠. 예. 그런데 제가 이 상황을 보니까 올해 치장용 소총이 22만 정이나 되는데 종합정비청에서 소총 정비 인원은 19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이러면 이게 소총이 이게 직접 정비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좀 제한되는 면이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급선무고 이게 바로 안보에서의 민주화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우리 김학용 의원님께서 그 군 의료 체계에 많은 의문을 제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우리 군에도 트라우마 센터가 설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1,600명이 의병 전역을 하고 있고 100여 명이 사망자로 죽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많은 정신적인 문제로 나오는 그 장병들의 부모들까지 피해가 아주 막심하죠. 예를 들면 25사대 화학부대의 이모 이병의 경우에는 정신과 문제로 의병 전역을 해가지고 본인 트라우마 치료비로 3천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900만 원, 총 3,900만 원을 썼고 큰형은 박사학위를 포기했습니다. 17사단의 허모일병
병원비, 변호사 수임 비용으로 총 내역이 1억 원 이상입니다. 논산훈련소의 노후빈이병, 의료사고로 결국은 사망에 이르렀는데 유가족 트라우마 치료비, 상담비, 치료비, 수술비로 4천만 원 썼습니다. 우리는 군에서 누군가가 큰 상처를 입고 나왔을 때 장기적으로 돌봐주는 기관이 군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례를 한번 보면 우리나라 법무부에는 스마일 센터라는 게 있어가지고 민간 형사 사건의 피해자들을 국가가 나서서 치유해 줍니다. 여기에 매년 800여 명이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무료로. 또 임시 거처까지 제공해 줍니다. 여성가족부에는 해바라기 센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폭행 피해자들을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전국에 36개소의 치유센터를 마련해주고 여기에 이용자가 2만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피해자가 나오는 데는 다름 아니라 군대입니다. 그런데 왜 군대만 이런 게 없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링스 헬기로 그 3명, 저도 그 조문을 갔습니다만 그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나중에 내가 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때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되냐고 묻습니다. 제가 장관님께 여쭙니다. 우리 육해 공군 중에 이 유족들을 위한 지원 제도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대보세요. 딱 하나라도 있으면. 장래 뭐 배상 절차 말고 이렇게 치유라든가 생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각군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 장기적으로 뭐 그 유족들을 지원하는 그런 기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사건 사고 날 때 후속 조치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이거는 군의 원죄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격과 생명의 가치를 스스로 폄하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사 사건, 성폭행 피해범도 국가가 나서서 치유해지는 제도가 다 있는데 왜 정작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아까 존경하는 김동철 의원님이 제기해 주신 국방 문민화 문제가 매우 흥미로운 과제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전문가 집단이 정책을 직접 수립하지 않습니다. 교사가 교육정책 수립하는 거 아닙니다. 검사가 사법정책 수립하는 거 아닙니다. 의사가 보건정책 수립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전문 관료가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인이 국방정책을 또 군 출신이 국방정책을 직접 수립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존경하는 김동철 의원님 말씀대로 전문 경영인 맥나마라 장관 같은 어떤 그 문민화 시대가 이제는 한국에서도 열려야 된다는 게 저의 신조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그 절충교역으로 미국에서 무기를 도입할 때 받아놓고 쌓아놓고 지금 쓰지도 않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서랍 속에 들어가 있는 기술이 지금 1조 원어치가 넘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까 그 정진석 그 새누리당 원내대표께서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에로 또는 뭐 아이언돔 이런 거 수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미국 무기 사냐? 그런데 이스라엘이 국방비가 우리 7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무기는 그렇게 못 팔고 있어요. 스웨덴에 가면은 명품 무기가 수두룩합니다. 스웨덴 국방비 우리 6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우리 6배의 무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군이 오랫동안 자기들의 폐쇄적 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그 국력을 또 나름대로는 소진시켜온 측면도 이건 문민화가 안 된 데서 저는 기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전문 관료가 이제는 국방을 하고 합리적으로 통제하는 국방부가 돼야 됩니다. 지금 국방부를 보면은 군을 대표해서 국민을 통제하는 조직 같아요. 그러나 원래 국방부는 국민을 대리해서 군을 통제하는 조직입니다. 이게 국방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우리의 어떤 그 문민화 정책은 이건 국가가 선진화되는 길로 가는데